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입니다. 무앤거 지음, 세민파커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선의를 베푸는 사람, 착하되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정을 들먹이며 돈 빌려달라는 친구.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주로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면서 사귄 친구도 많은 편이다. 물론 이 친구들과는 늘 온라인으로만 교류할 뿐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이에는 현실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묘한 유대감과 우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친구 하나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구조 신호를 보내면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몰려가 그를 구출한다. 한창 좋았던 시절에는 상대의 체력을 채워주거나 좋은 아이템을 나눠갖고 친구가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품앗이하듯 서로 게임을 도와주기도 했다. 어느 날 그중 한 친구가 당장 사고 싶은 아이템이 생겼는데 코인이 부족하다며 누가 대신 충전 좀 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왔다. 평소 희귀한 아이템도 선뜻 빌려주고 돈을 빌렸다가도 곧바로 갚는 친구였기 때문에 다들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누구는 200위안, 누구는 500위안, 심지어 어떤 친구는 1000위안이나 그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친구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더는 게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메신저와 SNS 계정도 한꺼번에 사라졌다. 마침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가 연락해봤지만 수신거부라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괜찮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깔끔하게 우정을 깨는 방법을 고르라면 바로 이것이다. 돈을 빌리고 사라지면 된다. 예전에 출판업에 질린 나머지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전직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항저우의 한 회사에 비서로 취직했다. 관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베이징에서 온갖 편의를 노리다가 고작진 시골 공장, 그것도 관 짜는 공장에서 일하려니 어디 쉬웠겠는가. 다행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괜찮았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은 언니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와 주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나는 그들이 놀러 오기를 바라며 일부러 내 방에 대접용 과자와 간식을 마련해두기도 했다. 첫 번째 달은 꽤 즐겁게 흘러갔다. 여직원들은 내게 낯선 현지의 풍습과 생활 방식을 친절히 알려줬고 때로는 개인적 고민이나 가정생활 등을 털어놓았다. 어느새 나는 그들에게 친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 역시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해주는 일이 즐거웠다. 또 다들 나보다 어렸기에 가끔씩 용돈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일이 계기로 상황이 바뀌었다. 어느 날 한 여직원이 내게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며 우는 소리를 했다. 평소 자기 휴대폰이 고물이라며 툴툴대던 아이였다. 그녀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 한 달 실수령액이 겨우 1,500위안이라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더니 대뜸 3,000위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당시 나는 그만한 돈을 써도 될 만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쌓였다고 믿었기에 곧장 보내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또 다른 여직원 3명이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온 것이다. 한 명은 1,000위안, 다른 한 명은 500위안, 나머지 한 명은 300위안을 요구했다. 물론 당황스러웠지만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럴까 싶어서 입을 꾹 다물고 모두 빌려주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갚지 않았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배시배실 웃으면서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는지 떠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월급을 전부 붙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한 달이 흘렀고 여전히 다들 강간무소식이었다. 그러다 3,000위안을 빌려간 아이가 또 돈을 빌리려고 할 때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부 떼어먹힌 것이다. 언제나 좋은 사람, 늘 올바른 일을 하던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면 사람들은 곧장 혀를 차며 말한다. 몰랐는데 저 사람 별로구먼. 그런데 평소 나쁜 인간으로 각인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착한 일을 하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었다며 다들 칭찬 일색이다. 세상 이치라는 게 그렇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의를 베풀면 결국 악한 사람의 먹이가 되고 만다. 반대로 조금만 용기를 내어 내 것을 지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누구나 자기 차를 갖고 싶어 한다. 출퇴근할 때든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어디를 놀러 갈 때든 차가 있으면 확실히 편하다. 그런데 큰맘 먹고 차를 살 경우 골치 아픈 문제가 뒤따른다. 주변에서 자꾸 차를 빌려달라 하기 때문이다. 어이 친구, 내일 차 쓸 일 있어? 없으면 좀 빌릴 수 있을까? 네 차를 이틀만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어딜 급하게 가야 해서 말이야. 차를 빌리려는 이유도 다양하다. 친척집에 다녀오려고, 고개를 모셔야 해서, 공항에서 친구를 픽업하기 위해,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아서 등등. 만약 친한 친구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빌려줄 텐가, 빌려주지 않을 텐가? 내 생각이지만 자신의 애마를 쉽게 빌려줄 차주는 많지 않으리라 본다. 한 푼 두 푼 모아 어렵게 사서 평소에는 자신도 다를까봐 아껴 몰던 귀한 차가 아닌가? 만약 남에게 빌려줬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작게는 보험 문제, 크게는 범죄에 연루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명사고라도 나면 어쩔 텐가? 차를 빌려준 사람은 괜찮을까?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도와주면 정을 지키는 것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친구가 돈이나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거절해도 된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다.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이유도 전혀 없다. 물론 거절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일부 무례한 사람은 깡패마냥 도덕적 속박으로 당신을 묶으려 한다. 아이고, 그 잘난 차 한 대 있다 이거지?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그래? 평소에는 펑펑 써대더니만 나한테 빌려줄 돈은 없어? 에이, 너랑 나랑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우리가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차 한 번 못 빌려줘? 그들은 당신이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며 당당하게 비난을 퍼붓는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어진다. 내 노력, 내 힘으로 산 차를 왜 빌려줘야만 하는가? 단지 상대의 기분을 거슬렸다는 이유로 이런 모진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부탁하는 입장인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도덕적 속박 때문이다. 남에게 무언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심리를 지탱하는 근간 역시 도덕적 속박이다. 우리가 겨우 이 정도 사이였어? 너라면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나한테 이만큼도 못 빌려줘? 난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했어. 안 도와줄 거면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몇 년 전 개봉한 청카이고 감독의 영화 수색을 보자. 주인공 란추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잔뜩 상심한 채 버스를 탄다. 자리에 앉은 란추 앞에 노인이 와서 섰지만 시리와 고통에 빠진 그녀는 자리 양보하기를 거절한다. 그런데 누군가 이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란추는 순식간에 질타의 대상이 된다. 무자비한 마녀사냥과 암이라는 병마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그녀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 영화 속 대종처럼 도덕적 속박을 들이밀며 남을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혹은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 눈에는 오로지 숭고한 도덕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을 질책하고 통제하고픈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들이댄 도덕적 잣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얼마든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만인의 지탄을 받아도 싼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적이다. 오로지 얻기만 바랄 뿐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언제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며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기를 바란다. 규범의식도 없고 법률 개념도 없으며 도덕적 속박에도 묶이지 않는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빚지기라도 한 양 타인의 도움과 베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도 감사하지 않는다. 세상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남을 불평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아예 사람으로 대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타인이란 그저 자신이 상상하는 세계를 완성할 도구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한 매우 고집스러운 동시에 매우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의문과 거절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기에 의문과 거절에 부딪혀서 내면의 기대가 무너지면 극단적 저항감, 심지어 공격 성향까지 보인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편이 낫다. 그게 무섭다고 무턱대고 끌려다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지치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줄 필요는 없다.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람만 그렇게 대하면 된다. 누구에게도 스스로 상처 입히면서까지 남을 만족시킬 의무는 없다. 10년의 괴롭힘을 너라면 있겠니? 사람들은 비교적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또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조언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떻게 가해자를 막을지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 신문기사에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떴다. 상습 가정 폭력남.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후 온 가족에게 차단당하다. 대략적인 내용을 훑어보았다. 기사의 주인공은 심각한 가정폭력범으로 온 가족이 평생 그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아내와 딸도 자주 얻어맞았지만 가장 심하게 맞은 사람은 아들이었다. 갈비뼈만 몇 번이 부러졌다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자 남자는 태도를 바꿔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자신을 돌봐달라고 간청했다. 또한 그간 폭력을 휘두른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 탓이라고 변명했다. 가족에게 손댄 것은 인정하지만 폭력이 심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는 손찌검 하는 버릇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맹세도 했다. 남자는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했지만 때는 늦었고 결국 가족 모두가 그와 인연을 끊었다. 사람마다 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내 고향에도 이런 가정폭력범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아들을 때려 죽였고 다른 하나는 아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또 다른 가정폭력범의 아들은 그나마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다. 흥미롭게도 가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등 모두 똑같이 말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손찌검한 적은 몇 번 되지 않으며 어쩌다 한번 심하게 때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작자들은 자신이 약자로 전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 노예 해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싸운 개인의 위대한 이야기가 언제 보아도 뜨거운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 주인공은 영국의 국회의원이자 총리와 절친한 친구 사이다. 그의 신분과 지위만 보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다. 물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가 발의한 노예제 폐지 법안은 줄줄이 기각되고 그때마다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그에게 쏟아진다. 결국 그는 중병을 얻고 고통을 잊기 위해 아편에 의지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묘안을 짜낸다. 성상 파티라고 속여서 귀족들을 노예선에 태우고 노예들이 학대받는 실상을 두 눈으로 보게 한 것이다.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 단지 노예라는 이유로 비참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귀족들은 결국 주인공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이후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영국까지 전해지고 관련 해상 법안까지 개정되면서 그가 발의한 법안이 마침내 통과된다. 귀족들이 노예를 사고팔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안 통과와 동시에 병에 시달리던 그도 인생이 달라진다.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이까지 얻는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늘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에 전율을 느낀다. 그러나 영화의 제목이자 유명한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연작자 존 뉴턴이 어떤 인생 경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난 뒤 영화에 대한 감동이 상당 부분 깎이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는 원래 악덕한 노예 상인이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아프리카에 붙잡혀 노예로 전락해 수년간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회심해서 흑인 노예의 입장에 섰고 이 노래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13명의 생명을 앗은 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흉악범도 있었다. 1995년 그는 해산물 가게 사장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다. 1997년에는 부동산 사장을 살해하고 1,000만 위안을 강탈했으며 1998년에는 패거리와 함께 경찰 4명과 남성 1명을 총으로 죽인다. 1년 뒤인 1999년 그는 또다시 치안대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05년에 붙잡힐 때까지 그가 살해한 사람은 무려 13명이었다. 그에게는 전형적인 증명자의 편집증이 보인다. 자신이 인정한 원칙만 따르고 자신이 옳다고 인정한 일만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집요함은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자라나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속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원인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 같은 사람에게는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즉 자신이 존중과 신뢰, 명예와 이익을 얻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물불도 가리지 않는다. 긍정적인 힘은 신뢰에서 나오고 부정적인 힘은 불신에서 비롯된다. 만약 타인에게 신뢰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함께 감사함과 믿음에 부응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긴다. 반대로 불신을 받으면 고통과 함께 보복과 반격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친다. 고통은 마음의 원한을 만들고 마음의 원한은 이런 말들로 표출된다. 나를 무시한 인간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개눈깔이었는지 반드시 알게 해주겠어. 날 깔볼 놈들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를 배신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증명사 성향이 강한 사람 중 상당수는 미움, 분노, 원한과 강한 복수심을 보인다. 행복보다 고통을 더 깊이, 오래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정이 주는 힘은 목표가 주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 반사회적 인격자를 비롯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는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면 원가족부터 문제토성이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해체된 가족,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나 학대 등이 정신적 왜곡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자포자기 성향이 강하며 범죄로 빠지기도 쉽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심리 탓에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폭주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들은 믿음을 매우 중요시한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강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도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친구의 맹세를 믿고 낯선 이의 눈을 믿으며 감정의 힘을 믿는다. 또한 서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맹신한다. 매사에 이성보다는 감정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하며 심리적으로 덜 자라는 면이 있는 탓에 같은 구덩이에 계속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어떤 평가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너도 겪어봤다면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고 겪어보지 못했다며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한다. 등산해본 사람은 등산의 의미를 알지만 등산해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식이다. 앞서 언급한 흉악범의 아버지는 담배 농사를 지으며 부업으로 작게 장사도 했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아버지 덕에 그의 가족은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는 밖에서 싸우거나 흠씬 두들겨 맞아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얼굴이 멍투성이가 되고 팔다리에 심한 상처가 생겨도 마찬가지였다. 말해봤자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서거나 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를 엄격히 교육한다는 목목으로 나무 의자에 세워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때렸다. 밖에서 남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집에서 하소연할 수 없게 된 아이는 결국 말없이 참으며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갔다. 그러다 그의 운명의 첫 번째 변곡점을 만난다. 학창시절 교장의 딸과 연애한 것을 들켜서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이다. 나중에 그는 군대에 지원해서 모병시험을 봤다. 그런데 모든 테스트에서 상위권을 들었음에도 최종 선발에서 떨어지고 그보다 성적이 나빴던 다른 후보가 뽑혔다. 이후로도 그는 무슨 일을 하든 인정받지 못했다. 그가 경험한 세상은 언제나 거부와 배척, 냉대로 가득했다.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얻어맞고 학교에서 잘리고 군대마저 가지 못하게 된 그는 자신이 철저히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그를 가르쳤던 선생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종종 사고를 치긴 했어도 결코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의 평도 비슷했다. 다혈질이기는 해도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론이다. 한 이웃은 그가 학교에서 쫓겨난 뒤 막노동을 하거나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주어 돈을 벌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루에 적을 때는 몇십 위안, 많을 때는 100위안 가까이 벌었고 형과 함께 폐품 수집과 정리를 하러 다니기도 했다는 것이다. 만약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면 언젠가 어엿하게 자기 사업을 했으리라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안타깝지만 현실의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 그의 성급한 욕심과 짧은 안목은 결국 불행을 불러들였다. 1993년 20살이 되자 절돌죄로 노동교화원에서 4년 이상 강제 노동하는 처분을 받았다. 출소한 지 겨우 며칠 만에 예전에 어울리던 패거리를 찾아갔고 본격적인 범죄의 길로 접어든다. 그의 내면 세계는 언제나 외로웠으며 동료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경계심을 품었다. 심지어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자친구조차 자기 세계에 들여놓지 못했다. 체포된 후 양심이 있기는 하냐고 추궁하는 경찰에게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물론 나도 양심이 있어요. 단지 남의 목숨과 내 목숨이 부딪혔을 때 내 목숨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을 뿐이죠. 정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라니까요. 나보다는 칼든 강도한테 죽어라 반항하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것 아닌가요?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그는 시종일관 여유롭고 차분했다. 간결하고 침착하게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에서는 일말의 후회도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 번 사는 인생,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내가 살려면 죽였어야 했다고요. 그는 자신이 살인마가 아니라 좀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아버지가 한 말 역시 걸작이었다. 사실 심하게 혼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좀 엄격했을 뿐이죠. 대체 자식을 어떻게, 얼마나 엄격히 대했기에 자식이 살인범으로 자란 것일까? 아들이 맞아 죽고 난 뒤에야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음을 알게 된 부모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다. 희생자는 한 PC방에서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사건의 경과는 이러했다. 사건 당일 저녁, M은 몇몇 동급생과 함께 PC방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다. 그러다 동급생들이 M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강요했고 돈이 부족했던 그는 결국 상대의 심기를 거스르게 됐다. 가해자들은 PC방 1층과 2층, 카운터와 입구 등지에서 M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렸으며 나중에는 휴게 공간으로 끌고 가 무려 4시간 동안 강목으로 구타했다. 결국 M은 PC방 2층에서 사망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지 경찰은 가해자 6명을 형사고리에 처했다. 가해자들은 모두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과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SNS에 올린 글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가해자들이 오래전부터 아들을 폭행하고 괴롭혀왔다는 내용이었다. 폭력은 거의 매일 자행되었으며 겁먹은 피해자가 학교 밖으로 도망친 적이 있다는 폭로도 있었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의 90%에서 상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이 발생한 사건 역시 16.7%에 육박했다. 성별을 불문하고 다수가 한 명을, 다수가 다수를 괴롭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괴롭힘의 방식은 주로 성적, 신체적 모욕이었다. 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과 구타, 금품갈취 등이 가장 흔했다. 단순히 상대방이 미워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분히 목적성 있는 언어적, 신체적 상해를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어느새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 영화 우아한 거짓말은 학교폭력의 희생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천지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도 했고 엄마에게 다 털어놓으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지의 엄마는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결국 천지가 목숨을 버린 후에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딸이 구조 신호를 보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때는 늦은 뒤였다. 장기간 괴롭힘 당한 아이는 집에서도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폭력의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들이 가족에게 괴롭힘 당한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까닭도 외려 자신이 질책받거나 혼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선생님에게도 알리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 혹은 고의적으로 그들의 구조 요청을 무시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수많은 학원폭력 사건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절망한 아이들이 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이들은 절망하며 사회의 반기를 들고, 절망하며 자살하고, 절망하며 죽임당한다. 가해자는 하나같이 자신이 피해자가 되거나 법망에 붙잡힌 후에나 자신의 악행을 반성한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왜곡된 심리를 좀 더 일찍 통찰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범죄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즉시 바로잡아서 이 사회에 악마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덮어지지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가장 기본적인 선의는 지키되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용기를 내어 내 것을 지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